우리는 원칙과 강점을 바탕으로 중국 고객과 운전기사의 마음을 사로잡아 성공할 계획입니다. 이게 2015년에 당시 우버 CEO 트래비스 칼라닉이 투자자들한테 보낸 서한의 일부라고 하네요. 이야, 정말 자신감이 넘치죠?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케이스 자료, 이걸 통해서 바로 이 야심쳤던 우버의 중국 시장 도전기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2015년이면 우버가 기업 가치로 한 600억 달러 그 이상 인정받으면서 막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던 때거든요. 와, 600억 달러?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우버한테 중국이 왜 그렇게 매력적이었는지 또 동시에 왜 그렇게 뚫기 어려운 시장이었는지 이게 아주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시장 확장이 아니라 네, 그 이상이었죠. 우버의 거의 미래가 걸린 승부처. 뭐 그렇게까지 봤던 것 같아요. 거대 기술 기업들이 해외 시장, 특히 중국처럼 막 빠르게 크는데 규칙은 전혀 다른 이런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맞아요. 우버가 어떤 기회를 받고 또 어떤 위기에 부딪혔는지 그 속에서 또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버라는 회사 자체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2008년에 파리에서 창업자들이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었던 경험? 거기서 아이디어가 시작됐다고 하죠. 스마트폰 앱으로 차를 부른다.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그렇죠. 2010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고 처음에는 고급 세단 위주였는데 나중엔 일반 운전자들이 참여하는 모델로 확장하면서 야,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네. 편리한 앱, 그리고 GPS 기반 매칭, 투명한 요금, 자동 결제, 이런 것들이 먹혔던 거죠. 네. 이게 바로 우버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간 성공 공식이었고 자료 보니까 2015년 말에는 벌써 300개가 넘는 도시에 진출했고 기업 가치는 625억 달러. 625억 달러. 네. 그러니까 이런 성공 공식을 중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성공 모델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자신감은 있었겠지만 동시에 칼라닉 CEO 본인도 중국에서는 좀 다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스스로도요? 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의 규모나 잠재력이 이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자료 보면 당시 중국 도시 인구가 8억 명. 8억이요? 와. 네. 그리고 택시랑 리무진 시장 다 합친 것보다 5배 이상 큰 시장으로 봤으니까요. 이건 거대한 기회의 땅이었던 거죠. 8억 명. 정말 놓칠 수 없는 시장이긴 하네요. 근데 그만큼 독특하고 어렵다는 점도 분명했을 텐데요. 언어, 문화는 기본이고 서구랑은 완전 다른 모바일 결제 환경. 그리고 진짜 예측 불가능한 규제. 이런 거대한 벽을 우버는 어떻게 넘으려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2013년 말부터 준비해서 2014년 초에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이런 대도시에 먼저 들어갔죠. 주요 도시부터. 네. 근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잘하는 거 익숙한 방식대로 고급 서비스, 그러니까 우버 블랙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약간 테스트 삼아서요. 그러다가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게 2014년 8월 인민 우버, 영어로는 피플스 우버 이거였군요. 맞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참여하는 저가형 서비스, 미국 우버엑스랑 같은 건데 이게 중국 시장에서 반응이 엄청났다고 자료는 분석하더라고요. 네, 폭발적이었죠. 근데 이게 바로 그 쩐의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죠. 자료 익스비트 3에 요금표 보니까 기본 요금이 0위안. 와, 말이 되나요? 보조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짐작이 가네요. 인민 우버는 정말 우버 차이나의 운명을 건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랑 동시에 현지화를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결제 시스템. 결제 중요하죠. 네. 미국처럼 신용카드, 이거 중국에서 거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2014년 초에 발빠르게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랑 손을 잡아요. 알리페이. 네.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결제 수단을 도입한 거, 이건 시장 진입하려면 필수였죠. 지도 문제도 있었잖아요. 구글 맵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4년 12월에는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인 바이두, 이 바이두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까지 유치해요. 바이두한테 투자까지 받았군요. 네, 이게 단순히 지도 서비스 확보하는 걸 넘어서 좀 현지에서 강력한 파트너를 얻었다는 상징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도 좀 있었을 겁니다. 현지에서의 우군 확보 차원,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뿐 아니라 중국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었죠. 마케팅에서도 보면 좀 현지 특성 반영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요. 예를 들면요? 광저우에서는 밸런타인데이 이벤트를 한다거나 항저우에서는 헬리콥터 투어 같은 좀 이색적인 프로모션? 이런 걸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고 했고요. 그 엑스빗4를 보면 2016년 초 기준으로 도시도 꽤 많이 늘었고 서비스 종류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우버가 현지화하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동안에도 시장은 우버를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았겠죠. 이미 강력한 현지 플레이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유명한 디디다처랑 콰이디다처. 맞습니다. 얘네가 그냥 스타트업이 아니었어요. 각각 중국의 IT 공룡,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이 두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 텐센트랑 알리바바. 네, 이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 6개월 동안 쏟아부은 보조금만 해도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이 넘어요. 6개월 만에요? 와. 네, 시장 장악하려고 서로 막 싸우다가 2015년 2월에 갑자기 합병을 딱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디디콰이디라는 거대 기업이 탄생해요. 이건 우버한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디디콰이디가 단순히 돈만 많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버가 좀 놓친 다른 강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몇 가지 좀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첫째는 디디콰이디는 초반에 기존 택시 호출 시장에 집중했어요. 아, 택시 호출? 네, 이게 규제 당국하고 관계를 비교적 좀 원만하게 가져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했죠. 우버는 처음부터 우리가 다 바꿀 거야 이런 파괴적 혁신을 내세우면서 기존 질서랑 좀 부딪혔던 거랑은 달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규제라는 벽에 막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기존 시스템 안에서 좀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나 실행속도가 압도적이었어요. 합병하고 나서 디디콰이디가 중국 차량 공유 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합니다. 80%요? 거의 독점이네요. 네, 사실상 독점이죠. 우버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운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좀 재밌는 건 바이두가 우버에 투자한 것처럼 이 알리바바랑 텐센트 원래 경쟁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디콰이디라는 공동전선을 딱 형성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디디콰이디는 우버의 미국 내 경쟁자인 리프트랑 손을 잡고 글로벌 전선에서도 우버를 압박했어요. 이야, 진짜 복잡하네요, 경쟁 구도가. 단순히 한 회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 IT 생태계 전체,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쟁 구도까지 다 얽혀 있었던 거네요. 네, 정말 그랬죠. 이런 살벌한 경쟁 말고도 우버를 더 힘들게 했던 게 바로 그 회색지대, 규제 문제였습니다. 케이스 제목 자체가 Driving in the Gray Zone이니까 이게 얼마나 핵심이었는지 알 수 있죠. 네, 맞아요. 전 세계 어디서나 우버는 규제 문제랑 씨름했지만 중국은 그 복잡성이 차원이 달랐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버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냐, 직원으로 봐야 하냐, 이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거죠. 아, 그 논란. 네, 그리고 우버라는 회사 자체는 그런 기술 플랫폼이냐 아니면 운송회사냐 이것도 논란이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금, 보험,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 이 모든 문제랑 다 연결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들이 있었나요? 명확한 영업 허가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도시에서는 운행 자체가 그냥 불법으로 간주돼서 단속 대상이 됐어요. 운전자 신원 확인이 좀 미흡하다 이런 안전 문제도 계속 나왔고요. 아, 안전 문제. 그리고 기존 택시 업계 반발은 정말 격렬해서 막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거나 우버 운전자들이 공격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광저우나 청두 같은 도시에서는 우버 사무실이 당국에 급습당하기도 했어요. 사무실 급습까지요? 와, 사업 환경이 정말 불안정했겠네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았던 거죠. 이런 혼란 속에서 2015년 10월에 중국 정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 관련해서 법률 초안을 발표합니다. 익스비트 6의 일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우버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좀 숨통에 트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양날의 검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어쨌든 합법적인 사업의 틀이 마련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줬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우버의 사업 모델 자체를 위협하는 조항들이 잔뜩 들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운전자랑 차량을 정부에 다 등록해야 하고 운전기사랑 정식 노동계약을 맺어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아, 노동계약? 네. 근데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건 원가 이하 요금 제공 금지.
즉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막는 내용이었어요. 아, 보조금 금지. 그렇죠. 막대한 보조금으로 점유율 올리려던 우버의 핵심 전략이 그냥 원천 봉쇄될 위기에 처한 거죠. 데이터 서버도 중국 안에 둬야 한다,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상하이 정부가 경쟁사인 디디콰이디한테는 인터넷 예약 택시 플랫폼 자격을 처음으로 부여했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이건 우버한테 어떤 신호였을까요? 이게 참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신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화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하필 그 첫 번째 라이센스를 최대 경쟁자가 먼저 가져갔다. 이건 매우 불리한 상황인 거죠. 아, 그렇죠. 설사 규제 틀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경쟁자를 따라잡아야 하는 더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경쟁, 규제만 해도 정말 벅찬데 우버를 괴롭힌 또 다른 내부 문제가 있었네요. 바로 사기, 그 쏴단이라고 불리는 가짜 호출 문제. 네, 그게 또 심각했죠. 막대한 보조금은 필연적으로 부정수급의 유혹을 낳거든요. 운전자들이 뭐 친구나 전문 브로커랑 짜고 실제로는 운행 안 했는데 앱 상으로만 운행한 것처럼 조작해서 보조금을 타내는 거죠. 그게 쏴단이군요. 네. 이 쏴단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일부 투자자들은 우버 전체 운행 건수 중에 한 30%에서 많게는 40%가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할 정도였습니다. 30-40%요? 와, 그 정도면 단순히 뭐 비용 손실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 아닌가요? 회사가 자기네 핵심 지표인 운행 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재정 손실도 물론 엄청났지만 더 큰 문제는 실제 시장 점유율이나 성장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데이터가 왜곡되니까 당연히 전략적인 판단에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우버도 이 문제를 당연히 심각하게 알았고 탐지 시스템 개발에 투자도 많이 했지만 이게 워낙 수법이 교묘하고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완전히 뿌리 뽑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어후. 정말이지.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네요. 치열한 경쟁, 강력한 규제 압박, 심각한 내부 사기 문제까지. 그런데도 우버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중국 시장에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이상을 더 쏟아붓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네, 칼란 XEO는 여전히 중국 시장 잠재력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우버 차이나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고 바이도 말고도 뭐 H&A 그룹, 중국 생명보험 같은 굵직한 현지 기업들로부터 충하 투자 유치하면서 계속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 현지 기업들 투자를 더 받았군요. 네. 중국 안에 데이터 센터도 짓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 사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어떻게든 현재 파트너들이랑 연대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케이스 스터디가 딱 마무리되는 2016년 초시점, 칼라닉은 결국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만 연간 10억 달러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10억 달러 손실 매년. 네. 그는 여전히 뭐 성공을 자신하긴 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깊은 고민이 묻어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더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가. 네, 케이스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버가 과연 이 막대한 출혈 경쟁을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출구를 찾을 건지, 미래가 극도로 불투명했던 바로 그 시점의 기록인 거죠. 오늘 저희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자료를 통해서 우버의 정말 거대하고도 험난했던 중국 시장 도전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엄청난 기회의 이면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과 규제,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네요. 그렇죠. 현지화를 위해서 정말 애썼지만 넘기 힘든 벽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고요. 우버 차이나 사례는 글로벌 기업이 특정 해외 시장, 특히 중국처럼 규모가 크고 경쟁이 치열하고 또 규제 환경이 막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장에 들어갈 때 겪게 되는 딜레마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단순히 뭐 기술력이 뛰어나다, 자본이 많다, 이것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아주 명백한 교훈을 주죠.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 또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는 능력, 때로는 뭐 정부나 현재 파트너와의 복잡한 관계 설정 능력까지,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걸 시사합니다. 어쩌면 우버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들의 그 성공 공식을 너무 과신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이 자료는 우버가 막대한 손실 속에서도 여전히 중국 시장 공략을 포기하지 않았던 2016년 초에 멈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우버의 최고 의사결정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우버 방식,
이걸 고수하면서 계속 출혈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 어쩌면 좀 우버답지 않은 방식까지도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이 글로벌 표준과 현지화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과연 최적의 균형점은 어디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통찰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